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최진봉 교수님도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 유시민 작가가 왔기 때문입니다. 네, 유시민 작가와 또 두 분이 인사를 좀 나누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한 포옹과 함께. 다른 분도 빨리 들어오셔야죠. 들어오셔야지.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사전 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의 지식인이 아닌 분은 가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불쇼 언제나 함께하는 분이죠. 동기 민동기 선임 기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시민 작가님하고 함께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동안 댓글에 유동기라고 달립니다. 유동기요? 유동. 앞에 요새 그 성 바꾸는 게 유행인가 보네. 네. 이게 뉴동기가 아니라 유동기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철학 교수님 또 저희가 모셨습니다. 박구영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구영입니다. 그 보내주신 원고를 제가 좀 봤는데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돼. 너무 어려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어렵게 하셨어. 작가님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 두 분만 대화를 하면 두 분만 어디 가서 하셔야지. 너무 현학적이야. 그 기초 위에서. 그러니까 쉽게 대중의 쉽게 언어, 네, 특히 최후의 언어로 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전 2페이지까지 읽다가 내려놨습니다. 그 정도면 엄청 많이 읽어요. 너무 어려워. 자, 그리고 매불쇼 오랜만에 또 찾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방으로 함께하는 것은 진짜 더더욱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유시민 작가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최진봉 교수가 떠났습니다. 왜? 이번 선거의 의미 요런 거 또 부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철학자들. 우리가 지금 선거의 의미를 부여한 거는 내란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에 힘 실어준다. 네.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철학적으로는 여기다 또 살 더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계가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에 부합하는 선거가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정당으로 태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선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의 출발점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탄핵, 대선, 문재인 정부 탄생, 그다음에 치러진 지방선거, 이번에 윤석열 탄핵, 그다음에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똑같았거든요. 네네네. 거의 똑같은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결정 차이가 뭐냐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대체적으로는 정당 지지율이 2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후보가 뭐 꽤 많은 표를 받은 적은 있지만 정당 지지율은 대개 15%에서 20%를 못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조사에서 보면은 35%를 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오히려 내란이 있었는데도. 네. 왜 차이가 뭐냐?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지난번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최소한의 동양적 관심 왔을 때 동양적 정의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정의의 핵심을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부끄러울 때는 부끄러움을 아는 거. 그런데 그게 지난번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가 부끄러움을 어느 정도는 인정했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혼동과 혼재 속에서 해체돼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기들이 실패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은 인정해서 실패했다? 네. 그래서 실패했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은 뭘로 뭉쳐있냐면 일정하게는 분노로 뭉쳐있는데 분노가 신념화된 형태인데 그게 뭐냐. 극우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극우를 사용하고 이용했어요. 거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한 가장 큰 잘못된 일은 뭐냐면 극우를 제도화한 거예요.
그거를 제도화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전에 우리 작가님하고 저하고 파시즘 같이 논의한 적도 있지만 유럽 파시즘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뭐냐? 그거를 제도화하는 순간 언제든지 그 나라는 파시즘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게 실제 유럽 사람들의 합의고 그래서 지금 유럽 사람들은 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극우와 연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윤석열이 깨뜨렸어요. 윤석열이 실질적으로 저는 극우와 연정 형태를 갖다고 보거든요. 다른 모든 합리적인 진보 세력과 중도 세력과는 중도나 보수와는 결별하면서 오히려 극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건 약간 저는 동의 안 되는데. 동의 안 돼. 야, 이렇게 가기 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당은 극우와 뭐 제휴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극우예요. 원래부터. 애초에 대한민국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극우였어요. 노골적으로 극우 성향을 드러내냐. 좀 슬슬 문제를 감추냐. 그 차이만 있었던 거지. 그 지난번 윤석열의 내라는 그냥 눈치 없이 그냥 드러내버린 거지. 그 이제 이명박 같은 사람은 살살 감추면서 했고 뒤로 그 짓을 했잖아요. 전부 다. 극우의 제도화라는 게 다 국정원 그때 이용해가지고 뭐 맞습니다. 극우 양성하고 일배놀이 만들고 이런 게 다 이제 밑에서 안 보이게 한 거고 겉으로는 뭐 지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부르면서 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거짓말도 하고 지금 윤석열은 그 정도의 능수능란함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신의 얼굴을 그냥 드러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저 정치 세력은 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냥 약간 예전보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좀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분칠이라도 했느냐 아예 분칠도 안 하느냐. 예, 그런 차이고 이제 이런 세력이 유럽에 갖다 놓으면 모든 우파 정당들이 손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 극우 정당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부분을 약간은 제가 이제 의의가 있는 것은 이렇게 보는 의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니 한마디만 더 붙이고 저처럼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다.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특별히 지금 국힘당이 하고 있는 저 행태에 대해서 뭐 내란 피의자 공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치겠어요. 우리 박고영 선생님처럼 생각을 하면 쟤들이 왜 극우를 끌어들이지 제도화하지 큰일 났어 화나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저런 애들이야. 안 그래도 저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내란 일으켰어.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해.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민의힘이 완전히 쪼그라들면 내부의 싸움이 생기게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 따질 필요도 없고 원래 그런 거예요. 자연히 섭니다. 그런 거예요. 외부의 적이 약해지면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얼마나 건강하며 어떤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는 주체인가를 판단할 때 외부의 적이 약해질 때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건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내냐 이걸 보면 그 집단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최욱 씨가 아까 정리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다양한 세력을 어떻게 하나의 목표 아래에서 결속해서 서로 연대 협력하면서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이냐는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지방선거 본격 들어가기 전부터 벌어진 여러 양상 작년 말 금년 초부터 이게 외부의 적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데 이 권력 다툼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를 보면 너무너무 저열한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리고 평택을의 공천 그다음에 평택을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 여러 문제 이런 것들은 그 반영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작가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불편하더라도 요 얘기를 먼저 하고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왜냐 댓글도 그렇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뒤에 거를 들으려는 준비가 안 될 겁니다. 저와 또 가까운 분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유시민은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정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정답 아래에서 논리를 개발해낸 것 같다. 그래서 평택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많이 나도 섞고 있어요. 많이 듣잖아요. 이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 지금 댓글도 이제 그런 의견들도 지금 뭐
이게 다 전부라는 건 아닙니다, 의견이. 예. 요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이런 분들도 들을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뉴스공장에 나가서 그 문제, 총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조국이 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한 거를 두고 제일 많이 나온 비평이,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가서 뭐라고 비평을 한마디 하면 한 100명이 물어 뜯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그게 일리 있지 않아요? 그 정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우리 강성필 씨는 100명 중에 들어가나요? 10명 중에 들어가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러니까 최진봉이 안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평이 제일 많냐 하면 네. 조국 지지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쓸데없는 얘기를 갖다 붙여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 이제 그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네. 비평이라는 거는 비평가가 자기 자신을 어떤 대상에 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평을 하냐 하면 난 누구를 지지해. 그러니까 정해놓고 그 지지하는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긴 네. 해, 진짜.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네. 있죠.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그 사람이 네. 하는 말이 뭔가를. 네. 지금 사실 좀 제가 기괴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상해요. 보통은 민주당 같은 큰 정당은 뭐 이렇게 국민 지지가 일정 부분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자꾸 데리고 올라오고 그래 원래. 우리 같이 해요. 여기 들어와서 해요. 거기 따로 있어갖고 뭐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지금까지 봐온 우리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제가 옛날에 대선 후보 지지율 좀 나왔을 때도 같이 하자고 많이 들어와서 그랬거든요. 아, 들어와서 해라. 제가 안 들어간 거지.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해. 지난번에 통합파동 때도 보면 나는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상당한 정도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세력 또는 정치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난 처음 봤어요. 이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박보영 교수 얘기하신 넓어진 그러니까 그렇죠. 저쪽이 외부의 적이 위축되면서 약해지면서 커진 이 내부와 주변 여기를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포괄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잘 운영해 나가는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 판단을 저는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살아있는 게 낫다는 게 첫 번째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잠깐 제가 보완하면 유시민 작가님이 하시는 마음이 저도 비슷한 마음인데 간단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똑같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패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대선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반드시 대선 후보가 많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저는 유시민 작가님 마음속에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 마음속에도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누구도 없어요. 저희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대선 후보가 대선급 후보들이 잘 생존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잘 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에 누가 되든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정권 재창출한다. 누가 이게 되든 자연스러운 거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저도 거기 한 표 던지는데. 저는 대통령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대통령 얘기는 굳이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다른 마음을 먹었을 리가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왜곡한 사람이 저는 딴 마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입장은 우리가 뭐 나중에 따지면 되고요. 네, 모르고. 네, 대통령의 견해가 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흐름을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런 건데 지금 보세요. 그럼 지난번에 탄핵하고 내란청산 정치 선거연합을 만들어서 49% 넘게 득표해서 이재명 정부가 섰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일치 단결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범민주 진보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부의 권력 다툼이라고 권력 그러잖아요. 다툼을 네. 보시는 거예요? 네,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체는 이 방식이 얼마나, 이상해요. 얼마나 자연스럽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모든 세력이 척결된 일당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장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당 내부가.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가 극우화되면서 저는 약해지다 보니까 범민주 진보 진영 내부가 지나치게 폭력적이에요. 그렇죠. 무지하게 폭력적입니다. 네, 지금. 이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뭔가 죽일 것처럼 다 인격을 너무 쉽게 다 야단해버려요. 아니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 민주당 범민주 진보 지형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든고 안 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 인격적으로 살인해버려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저는 첫 근본적인 원인은 우파가 극우화되고 우리 내부가 너무 펑퍼짐해졌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저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숙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숙고가 없이 권력 싸움만 한다. 그게 너무 지나치다. 자, 어찌됐든 두 분은 이 상황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네. 거라면 저는 6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네. 그 굉장히 그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잘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설득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설득 안 돼요. 안 돼요? 예, 굉장히 지금 양상이 폭력적이고 제가 이제 하나 단서를 달겠는데 이번 이제 오늘 저게 시작됐습니다. 사전 투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청산 정치연합을 유지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유력한 후보는 다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에요. 광역단체장 포함해가지고 웬만한 시군구 단체장 후보들은 다른 당 후보들이 될 때가 호남 빼고는 없습니다. 호남의 일부 지역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뭐 경합하고 있다 그러고 나머지를 제외하면 거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후보밖에 없어요. 사실상 99.99%. 거기를 투표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거기를 투표를 해서 그 지난 대선의 지금 연장전이거든요. 이게 2라운드예요. 지금 지난번 네. 대선의 1라운드 내란청산. 지금 지방선거가 2라운드고 2년 후에 3라운드 총선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 연합을 2라운드에서 유지해야 돼요. 강화할 수 있으면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표를 다 찍어줘야 됩니다. 나와서 투표해야 되고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찍어서 국힘 후보를 떨어뜨려야 돼요. 이게 지금 내란청산 2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만 하라는 거야 지금. 유권자들 보고. 누구를 내든 어떤 함량미달 후보를 내든 어떤 문제 있는 후보를 내든 우리가 후보 냈으면 잔소리 하지 말고 이 국짐 제로의 대의에 동참하는 자라면 다 우리 후보를 찍어줘야 돼. 너네 당원들 중에서 딴 당 후보 지지하면 징계할 거야. 이런 식의 폭력적인 은사를 당 조직에서 막 내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적신호라고 봐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화나서 나 탈당해. 절대 탈당하면 안 되고요. 어느 당이든. 그 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거는 나중에 바로잡으면 돼요. 선거는 이 내란청산 선거연합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표를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평택을해서 누가 되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아니, 여야 구도가 변하기를 합니까? 뭐가 바뀌어요? 입법권과 관련해서는 이번 지금 보궐선거 10몇 개 있는 지역이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의식하는 사람들이 그 뒤를 생각할 때 다시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그다음에 3라운드 2년 후에 총선 때 또 연대연합을 만들어내는 그다음 또 대선까지 가는 이걸 내다보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이걸 걱정해서 지금 평택에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민주당 평소 지지자고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돼. 이 고민하는 마음을 알아주고 그분들에게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후보니까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니네 안 찍으면 징계할 거야. 이런 태도는 저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처음 봤어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걷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그 경기도당이 네, 그런 네. 식으로 성명서를 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폭력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약간 좀 폭력적인데 논의를 조금 그러면 좁혀가지고 요 우리 강성필 네. 부대변인님한테 한번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이 세계관이 제가 정리가 안 돼서 한번 좀 여쭤보는 건데 평택을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니까 그렇죠. 김용남을 우리가 반드시 당선시켜야 된다. 네. 그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전북도지사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논리라면.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관영에 대해서 뭔가 좀 기우는 듯한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잖아, 두 가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맞죠. 하지만 저처럼
평택에서도 우리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북에서도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그 굉장히 일관성 있잖아. 저는 뭐 그러니까 전혀 그 거리낌이 없습니다. 논리의 정합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택에서의 우리 민주당 후보에 대한 결함 그리고 전북에서의 우리 후보에 대한 결함 혹은 그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미숙함 이것은 지도부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지도부가 이미